기원전 41년 이집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왕이 로마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앞에서 한 끼 식사에 1천만 세스테르티우스, 오늘날 가치로 약 250억 원을 쓸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안토니우스는 비웃었죠. 그런데 다음 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귀에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 귀걸이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식초가 든 잔에 그 진주를 떨어뜨리죠. 진주가 녹는 것을 지켜본 후 그녀는 그 식초를 단숨에 들이킵니다. 안토니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0억짜리 한 끼 식사. 클레오파트라에게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왕국 전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정말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250억을 날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여왕과 매달 카드값 50만 원에 한숨을 쉬는 우리. 이 격차의 정체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스탠포드 출신의 금융 데이터 과학자인 저자 닉 맥이올리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이 재정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면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아니라 당신의 전략이다. 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대부분은 지금 틀린 지도를 들고 있습니다. 10,000원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전략과 1억을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전략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하나의 전략만 고집하면서 왜 돈이 안 모이냐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인사이트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 가는 단 하나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른 눈을 뜨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왜 내 돈은 제자리일까? 유튜브를 보면서 재테크 공부도 하고 절약도 하고 적금도 넣고 심지어 주식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통장 잔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인사이트를 가져온 책은요, 닉 맥이올리의 신작입니다.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라. 이 사람은 미국 월가의 유명 자산운용사인 리솔츠 자산운용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금융 데이터 과학자예요. 스탠포드 경제학과 출신이고 전작 저스트 킵 바잉으로 무려 50만 부를 판매하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배경이 좀 특이해요. 그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18살이 되기 전에 2번이나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외식이라고는 맥도날드 1달러 메뉴가 전부였던 아이. 그런 아이가 스탠포드에 입학했을 때 옆자리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족은 여름마다 거기서 지내. 거기가 어딜까요? 유럽의 별장이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교실에 앉아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 이 순간 닉 맥이올리는 깨달았습니다. 돈의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다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는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끝에 우리가 왜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대부분 잘못된 칸에서 잘못된 전략을 쓰고 있었던 거죠. 마치 체스판에서 초반에는 조를 전진시켜야 하는데 갑자기 킹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둬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금 내가 서 있는 정확한 위치를 진단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음 칸으로 올라가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대저택 서재 352화 시작합니다. 당신의 현재 위치는 몇 층입니까?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은행 잔고, 주식, 부동산, 차, 보험 해지와 환급금, 이걸 다 더한 다음에요, 대출금, 카드값, 학자금,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 이런 걸 다 빼보세요. 그 숫자, 그게 여러분의 순자산입니다. 닉 맥이올리는 이 순자산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6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1층, 순자산 0원에서 약 1,400만 원 미만. 이 사람들은 월급 투 월급으로 살아갑니다. 한 달만 수입이 끊기면 생존이 위협받는 단계죠. 2층, 약 1,400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이 단계에서는 장보기 자유가 생깁니다. 마트에서 유기농 달걀을 살지 일반 달걀을 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죠. 3층, 1억 4천만 원에서 14억. 외식 자유의 단계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판 오른쪽 가격을 먼저 보지 않아도 됩니다. 4층, 14억에서 140억. 여행 자유. 비즈니스 클래스인지 이코노미인지를 가격이 아니라 기분으로 고르는 수준입니다. 5층, 140억에서 1,400억. 집 자유. 원하는 도시에 원하는 집을 가격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6층, 1,400억 이상. 영향력 자유. 자선재단을 만들거나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수준이죠.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몇 층에 계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 자영업자분들은 2층에서 3층 사이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닉 매기올리가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소득 역학 패널 연구 데이터를 분석했더니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칸 위로 올라간 사람이 고작 32%밖에 안 됩니다. 두 칸으로 올라간 사람은 단 5%입니다. 20년이에요. 20년. 인생의 거의 4분의 1을 바쳐도 10명 중 7명은 같은 자리에 머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름 때문에? 아닙니다. 틀린 전략 때문이에요. 절약은 당신을 구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돈의 원칙이 뭐죠? 아끼고 절약하라. 라떼 한 잔 줄이면 부자 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으셨잖아요. 닉 매기올리는 이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미국 노동통계청 데이터를 뒤졌어요. 하위 20% 가구의 지출 내역을 펼쳐보니 이미 생필품의 수입의 100%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이걸 다 합치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아요. 빚을 내서 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라떼를 줄여라 라고 말하는 건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배웠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닉 매기올리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부의 사다리 1층과 2층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수입을 늘리는 것이다. 네, 절약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0 이하로 줄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수입에는 천장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입을 늘리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라는 물음 앞에서 막막해지잖아요. 닉 매기올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1% 룰, 당신의 시간에 가격표를 붙여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시간을 쓴 모든 활동 중에서 여러분의 순자산을 1% 이상 늘려줄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있었나요? 닉 매기올리는 이걸 1% 룰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 순자산의 1%를 늘려줄 가능성이 없는 일에는 시간을 쓰지 마라. 예를 들어 볼게요. 순자산이 1억인 사람이 있다면요. 1%는 100만 원입니다. 이 사람에게 쿠팡에서 500원 더 싼 세제를 찾는 일은 의미 있는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그 시간에 본업의 역량을 높이거나 부의 수익 구조를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즉 사다리의 다음 단계로 가는 행동인 거예요. 반대로 순자산 500만 원인 사람에게는 5만 원어치의 기회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절약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전략인 거죠. 똑같은 행동이 내가 서 있는 층에 따라 천재적인 전략이 되기도 하고요. 시간 낭비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부의 사다리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0.01% 법칙. 부자들이 절대 말 안 하는 소비의 비밀.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개념입니다. 닉 매기올리는 0.01% 법칙이라는 걸 제안하는데요. 내 순자산의 0.01%를 곱하라. 그게 하루에 편하게 쓸 수 있는 돈이다. 네,
예를 들면 순자산이 1억인 사람은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순자산이 10억이면 하루 10만 원이고요. 이 법칙이 왜 대단하냐면요. 소비를 수입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산에 맞추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이에요. 월급이 올라도 생활 수준을 섣불리 올리지 않는다. 순자산이 진짜로 한 칸 올라갔을 때 비로소 그 다음 층의 자유를 누린다. 이 개념인 거죠.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이 오르자마자 차를 바꾸고 여행을 늘리고 비싼 동네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면 수입은 올랐는데 순자산은 제자리입니다. 아니,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통장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소비의 기준을 월급이 아닌 순자산에 두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비로소 불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레버리지, 시간에서 탈출하라.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2층에서 3층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스킬을 높이고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3층에서 4층, 즉 순자산 1억대에서 10억대로 넘어가는 구간,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하루는 24시간이고 내 몸은 하나뿐이니까요.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시간을 팔아서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닉 맥기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봉 7억을 받고 매년 3억을 저축한다 해도 4층에 도달하려면 20년이 넘게 걸린다고 말이죠. 그래서 3층 이상에서는 반드시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라는 건 뭘까요? 내 시간과 수입을 분리시키는 도구입니다. 닉 맥기울리는 이 레버리지를 3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첫째, 노동 레버리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빌리는 겁니다. 직원을 고용하고 팀을 만들고 조직을 키우는 것.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둘째, 자본 레버리지.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겁니다. 투자 수익, 부동산 임대 수익, 배당금. 내 포트폴리오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순간 닉 맥기울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직업이 부업인 것 아닌가? 이 한마디가 주는 충격이 상당하죠. 셋째, 콘텐츠 레버리지. 이건 우리 시대에 등장한 완전히 새로운 사달입니다. 글 하나, 영상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건 24시간 365일 전 세계를 향해 일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콘텐츠가 나 대신 가치를 전달하고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는요. 사다리의 윗칸에 올라가려면 거대한 자본이나 거대한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트북 한 대와 아이디어 하나로 2층에서 곧바로 4층으로 뛰어 올라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 창업자도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다리를 높이 올라간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닉 맥기울리는 책의 후반부에서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만나게 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합니다.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때 얼마나 힘든지 알았더라면 나는 이 회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수천조 원에 달하는 기업의 창업자가요. 다시 하라면 안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5층, 6층의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상당히 다릅니다. 가족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게 되고 이혼, 소송, 사기 같은 부의 파괴자들이 호시탐탐 노려옵니다. 닉 맥기울리는 19세기의 실화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알프레드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한 신문사가 실수로 알프레드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죽음의 상인, 세상을 떠나다. 알프레드 노벨은 살아서 자기 부고를 읽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한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겁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는 전 재산을 쏟아 노벨상 재단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유산이 파괴가 아니라 인류의 발전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닉 매기울리는 이 일화를 통해 말합니다. 사다리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가장 큰 질문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돈은 소금이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으로 갈게요. 닉 매기울리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부의 사다리를 연구하면서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충분한 돈을 갖고 난 이후에는 돈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놀라울 정도로 적다는 것이다. 네, 이 말 좀 의외이지 않나요? 돈의 사다리를 연구한 사람이 결국 돈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옵니다. 돈은 소금과 같다. 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죠. 그런데 소금만으로 요리가 되나요? 안 됩니다. 소금은요, 재료의 맛을 끌어올려주는 것이지 소금 자체가 요리는 아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은 좋은 이어폰이 아니라 콘서트 티켓을 선물합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돈은 동네 뒷산이 아닌 알프스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음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비싼 콘서트 티켓도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거고요. 등산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알프스 항공권 자체는 고문에 가깝죠. 돈은 이미 있는 것을 증폭시켜줄 뿐 없는 것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행복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더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돈이 생겨도 불행의 볼륨만 더 키우는 꼴이 되는 거죠. 당신이 모르는 5개의 사다리. 네, 그래서 닉 매기울리는 말합니다. 세상에는 부의 사다리 말고도 우리가 반드시 올라야 할 사다리가 최소 5개가 더 있다고요. 첫 번째, 사회적 부.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와 여러 연구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의 행복 수준은 연간 약 1억 4천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진짜 친구 한 명의 가치가 연봉 1억 4천만 원과 맞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다리를 열심히 올라가느라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정신적 부.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수백억이 있어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그 사람의 정신적 순자산은 마이너스겠죠. 세 번째, 신체적 부. 건강입니다. 닉 매기울리가 책에서 언급하는 VO2 max, 즉 최대 산소 섭취량은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지표예요. 사다리를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번째, 시간의 부. 내 하루를 내가 설계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목적의 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이것을 위해 오늘을 살겠다는 이유가 있는 삶. 이게 없으면 나머지 4개의 사다리를 다 올라가도 정상에서 공허함만 만나게 될 겁니다. 맥도날드 소년이 찾은 것. 다시 닉 매기울리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어린 시절 맥도날드 $1 메뉴가 외식의 전부였던 소년. 부모님이 파산해서 돈이 뭔지도 모르면서 돈의 무게를 알았던 아이. 그 소년은 스탠포드에 입학했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게 되었고 34살에 부의 사다리 4층에 도달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겠죠.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해피엔딩으로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를 쌓으면 쌓을수록 비재무적인 것들의 가치가 더 크게 보였다. 진짜 우정, 진짜 사랑, 건강.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돈을 가져본 다음에야 알게 됐다. 맥도날드 $1 메뉴를 시키던 소년은 어른이 되어 이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만 보입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 비로소 돈 너머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사다리의 끝에서 보이는 것.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꽤 긴 여행을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식초에 진주를 녹여 마시던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맥도널드 1달러 메뉴를 시키던 소년이 뉴욕에서 성공하기까지 돈의 6개 층을 오르내리면서 우리가 결국 마주한 진실은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1층에 있으면서 4층의 전략을 따라하고 3층에 있으면서 1층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부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돈은 소금입니다. 소금 없는 음식은 밋밋하지만 소금만으로는 어떤 요리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요리에 지금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안부 전화를 건넨다든지, 잠깐 산책을 하면서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조용히 한 줄 적어본다든지. 그 재료들이 풍성해질 때요, 돈이라는 소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비로소 완성시켜 줄 겁니다. 닉 맥기울리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되 올라가는 동안에도 풍경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은 대개 이미 모든 것을 놓친 뒤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칸이 설령 1층이든 2층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요, 다음 칸으로 가는 정확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동안에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것, 내 건강을 내팽개치지 않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잃지 않는 것. 이게 닉 맥기울리가 금융 데이터와 숫자의 끝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사다리는 올라가기 위해 존재하지만 진짜 부유한 사람은 그 어느 칸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2005년 12월 15일 영국의 작은 도시 피터버러에 있는 허름한 펍.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두고 그 펍은 단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펍의 주인인 한 중년 남성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조현병 발작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는 수십 명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강제로 실려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들, 25살, 빚이 약 1억 원. 미대를 졸업했지만 그림은 한 점도 팔리지 않았고 딱히 갈 곳도 없어서 아버지의 펍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청년이었습니다. 집안은 아버지가 펍을 사고 팔면서 가족 모두가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장사를 배웠지만 이 청년은 어디선가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탓하고 돈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며 인생은 불공평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는 아버지가 실려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40년을 일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해서 남은 게 이거다. 그런데요, 여러분. 5년 뒤 이 청년은 수백 채의 부동산을 보유한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40년간 일만 하셨던 부모님을 은퇴시키고 자신의 집을 드리는 것이었죠. 1억 원의 빚더미에 서 있던 무명 화가가 도대체 어떻게 5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을까요? 그의 이름은 론 무어. 그리고 그의 저서 부의 속성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고 계신가요? 8시간, 10시간, 어쩌면 12시간. 출근 전에 뉴스를 보고
퇴근 후에는 책도 읽고 주말에는 부업까지 뛰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통장 잔고는 도저히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최선을 다해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데 론 무어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지만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돈의 규칙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네, 돈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게임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규칙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죠. 규칙도 모르는 게임에 매일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 약 70%가 5년 안에 당첨금을 전부 탕진한다는 통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럴까요?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은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규칙을 아는 사람은 빚더미에서 시작해도 결국 부자가 됩니다. 오늘은 그 규칙을 말씀드릴 겁니다. 네, 대저택 서재 353화 시작합니다. 가르침 1. 시간은 돈이 아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뿌리 깊게 믿고 있는 돈의 상식 하나를 지금 바로 해체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돈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한 이 말, 200년 넘게 진리처럼 여겨져 왔죠. 그런데 론 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돈이 아니다. 과업이 돈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잠깐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5시간 동안 아무도 읽지 않을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볼게요. 그 5시간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가치는 얼마일까요? 사실상 0원에 가깝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에게 시급을 지불하고 있지만 그 보고서가 실제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으니까요.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부동산 투자자가 딱 30분 동안 전화 한 통을 합니다. 그 물건 그쪽에서 제시한 가격에 사겠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이 확정돼요. 30분 수천만 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5시간을 일해서 0원을 만들어낸 사람과 30분을 써서 수천만 원을 만들어낸 사람, 누가 더 열심히 일한 걸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하지만 돈은 후자에게 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돈은 시간에 지불되는 게 아니라 가치에 지불되는 겁니다. 론 무어는 이걸 IGV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한국어로는 소득 창출 가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의 소득 창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을요, 그 한 달 동안 일한 총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만약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200시간을 일했다면요, 여러분의 소득 창출 가치는 시간당 15,000원입니다. 론 무어는 이 숫자를 알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시간당 15,000원짜리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시간당 5,000원짜리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차이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요. 회의, 이메일 답장, 형사한테 보고, 서류 정리. 솔직히 대부분의 업무 시간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는 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 8시간 중 실제로 돈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 7시간에 대해서도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죠. 론 무어가 빚더미에서 벗어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중에서 실제로 돈이 되는 과업과 그냥 바쁜 척만 하게 되는 과업을 냉혹하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이 되지 않는 일들은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나의 소득 창출 가치보다 낮은 가치의 일은 누군가에게 위임하거나 아예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매일 12시간씩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계속 제자리라면 그건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쏟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이 돈이 되지 않는 과업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한 일들을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일이 실제로 돈을 만들어냈는가 체크해보세요.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바쁘게 달렸던 그 시간의 80% 이상이 돈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사실을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가르침 2.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다. 여러분, 론 무어가 이 책에서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일을 멈추면 수입도 같이 멈추는가? 대답이 네라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부를 만들어주기 위해 고용된 부품입니다. 좀 비인간적인 표현인데요.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레버리지, 즉 지렛대 효과라는 개념이 있죠. 쉽게 말하면 적은 힘으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리예요. 회사의 대표는 직원들의 시간을 사서 그걸 지렛대로 씁니다. 직원들의 8시간을 시급 10,000원에 사들여서 그 8시간으로 10만원, 100만원짜리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차액이 바로 회사의 수익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뒤집어야 합니다. 뒤집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론 무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더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돈을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시간, 다른 사람의 돈, 시스템, 기술, 정보, 이것들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순간 당신은 시간의 노예에서 시간의 주인이 된다. 그럼 론 무어 이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론 무어는 아버지가 실려 나간 다음 날부터 자기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사업 경험도 없고 있는 건 팔리지 않는 그림 몇 점과 1억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어요. 에너지, 그리고 처절한 간절함. 그때 갤러리 사장이 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동산 투자 모임에 한번 가봐. 론 무어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돈이 어딨어. 부동산이라니. 미친 소리지. 그런데 결국 호기심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동업자 마크 호머를 만납니다. 마크는 롭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학창시절에 학생 대출금을 받아서 그 돈을 투자했습니다. 16살 때부터 10년 넘게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자산을 불려온 사람이었죠. 어느 날 술에 취한 마크가 본인이 얼마나 모았는지 실수로 말해버린 적이 있었는데 롭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돈과 경험이 있고 나에게는 에너지와 실행력이 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지렛대가 된 겁니다. 첫 해에만 20채의 부동산을 매입했고요. 2년 만에 50채까지 늘어났습니다. 론 무어는 31살이 되기 전에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론 무어가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인의 돈, 타인의 전문성, 타인의 시간을 지렛대로 활용한 거예요. 그는 책에서 이렇게 단언합니다. 부동산은 부자들만의 게임이 아니다. 부동산은 자금을 조달할 줄 아는 능력의 게임이다. 사실상 거의 모든 억만장자가 어느 시점에서는 남의 돈을 끌어오는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만 했다. 네, 여러분, 이건 사실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부의 축적은 결국 레버리지의 게임이니까요. 내가 직접 모든 걸 다 하면서 나는 성실하다고 자부하는 순간 여러분은 성실한 가난의 굴레에서 절대 빠져나오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진짜 부자들은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성실함의 방향이 다른 것뿐이니까요. 내가 직접 다 하는 것에 대한 성실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혼자 다 안 해도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론 무어는 이걸 부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합니다. 부자들에게는 돈이 들어오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거죠. 월급 하나에 의존하는 사람과 월급, 부동산 임대 수입, 투자 배당금, 부업 수입이 동시에 돌아가는 사람, 둘 중 누가 더 안전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론 무어는 수입원이 하나인 상태를 외줄타기에 비유합니다. 그 줄이 끊어지면 곧바로 추락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 외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면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괜찮지 않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두 번째 수입원, 세 번째 수입원을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느끼신다면요. 그것 자체가 바로 레버리지의 부재라는 증거입니다. 가르침 3. 수련 연못의 법칙. 여러분, 여기 아주 흥미로운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연못에 수련이 한 송이 떠 있어요. 이 수련은 매일 2배씩 번식합니다. 30일 뒤에 연못 전체를 뒤덮게 된다고 할 때요. 연못의 절반을 덮는 데 걸리는 시간은 며칠일까요? 15일이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정답은 29일입니다. 29일째 연못의 절반을 덮고 마지막 하루, 딱 하루 만에 나머지 절반 전체를 덮어버려요.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론 무어는 이 수련 연못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왜 부의 축적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일째, 15일째, 연못 위에 수련이 겨우 몇 송이 띄엄띄엄 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되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일째쯤 되면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려요.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성장은 항상 마지막 며칠에 벌어진다는 사실. 아까 수련 연못 퀴즈의 변형판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당장 1억 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1원을 받되 매일 2배씩 30일 동안 불려갈 것인가? 거의 대부분 1억 원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1원을 선택한 사람은 30일 뒤에 약 53억 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53배가 아니라 53억이에요. 여러분, 내가 도대체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느껴지셨나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확실한 1억 원의 눈이 멀어서 53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선택, 그 선택을 매일 매순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매달 월급을 다 쓰면서 다음 달에 모으지 뭐 라고 말하는 것, 적금이 아까워서 깨는 것, 투자를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수익이 안 보인다고 빼는 것, 주식이 하락했다고 겁먹고 전부 다 팔아버리는 것, 전부 다 29일을 못 기다리고 20일째의 연못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투자 연구가 있는데요. 1926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 중 상위 4%의 종목이 전체 수익의 대부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96%는 사실상 현금을 은행에 넣어둔 것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맞추는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기다리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수십 번 틀리더라도 한 번의 대박이 모든 손실을 뒤집어 버릴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연못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의 자산 중 99%가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핏이 투자를 시작한 건 11살 때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가 폭발한 건 50세 이후 거의 40년을 기다린 셈이죠. 이 사람도 29일째까지는 연못을 떠나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론 무어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리는 인내심에 대한 보수다. 그리고 조급함에 대한 벌금이다. 가르침 4. 돈에 대한 가장 위험한 거짓말 3가지.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론 무어가 이 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깨부수려 한 것, 바로 돈에 대한 신화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지만 실은 우리를 가난의 감옥에 가두고 있는 위험한 거짓말 3가지, 그걸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행복을 살 수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죠. 그런데 론 무어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라. 이미 돈이 넘치는 억만장자이거나 아니면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미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부른 사람이 밥이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이 말은요, 이건 자기의 합리화입니다. 나는 못 가졌으니까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걸로 하자. 이솝우화의 여우와 포도 이야기랑 정확히 똑같아요.
돈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하지만 돈은 행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아픈 부모님을 모시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생계 걱정 없이 시간을 확보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 돈 공부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아름다워 보이는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빈곤의 안전지대에 아주 포근하게 가둬놓고 있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들이다. 네, 어릴 때부터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부자는 거의 대부분 악역이었습니다. 교활하고 비열하고 남을 밟고 올라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나도 저런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부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거나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롬모어는 이걸 돈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죄책감이야말로 우리 무의식 속에서 돈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주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는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지만요. 무의식에서는 부자들은 다 뒤가 구리던데 라는 신호가 흐르고 있으면요. 무의식이 이깁니다. 매번 100전 100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한밤중에 고열에 시달리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긴급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 이 상황에서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은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돈은 도구예요. 망치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릴 수도 있는 것처럼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진 사람의 의도가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건 가장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열심히 저축하면 부자가 된다. 한국인이라면 특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껴 써라, 티끌 모아 태산이다. 부모님이 수도 없이 하셨던 말씀이죠. 물론 저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롬무어는 말해요. 저축만으로 부자가 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유혹이 너무 많다. 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해볼게요.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20년이면 2억 4천만 원. 그런데 여러분, 20년 전에 2억 4천만 원과 지금의 2억 4천만 원이 같은 가치인가요? 완전히 아니죠. 물가는 올랐고 부동산은 폭등했고 20년간 이를 악물고 모은 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사실상 반토막에 나 있습니다. 현금은 가만히 있으면 녹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율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돈은 자고 일어나면 매일 조금씩 가치를 잃는 겁니다. 저금통 안에서 동전이 녹아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30년 전에 1억 원이면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1억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전세금 일부를 낼까 말까 한 수준이죠. 30년 동안 열심히 모은 1억 원의 가치가 이렇게까지 쪼그라든 건 누가 그 돈을 뺏어간 게 아니라 시간이 잡아먹은 겁니다. 롬무어는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저축은 방어 전략일 뿐이다. 방어만 하는 팀이 챔피언이 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그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하고 현금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돈, 임대 수입이든 배당금이든 콘텐츠 수익이든 로열티든 이런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진짜 부의 공식이지 티끌을 모아서 태산을 쌓는 게 답이 아닐 겁니다. 가르침 5. 빈 공간의 법칙.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롬무어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빈 공간의 법칙이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의 삶에 더 많은 풍요를 끌어들이고 싶다면 먼저 빈 공간을 만들어라. 자연은 빈 공간을 두고 보지 못한다. 좀 철학적으로 들리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이 이미 빡빡하게 가득 차 있으면요. 새로운 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전부
기존의 일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와도 그걸 알아챌 여유조차 없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온통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들어올 틈 자체가 없습니다. 옷장이 낡은 옷으로 꽉 차 있으면 새 옷을 넣을 공간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건 그냥 예쁜 비유가 아니라 부의 축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로또 당첨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사람들은 왜 70%가 다 파산할까요? 돈이 갑자기 들어왔지만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릇이란 뭘까요?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셋, 투자와 관리의 시스템, 그리고 자기 삶의 빈 공간, 즉 여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결국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롬모 본인도 그랬습니다. 빚더미에 있던 시절, 그는 먼저 자신의 낡은 습관, 낡은 믿음들을 하나씩 비워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예술가니까 돈과는 거리가 멀어. 부자들은 재수없는 사람들이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부동산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나씩 꺼내서 버렸습니다. 그는 25년간 부자를 질투하고 돈을 멀리했던 자기 자신을 인정했어요. 부끄러웠겠죠. 하지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생각을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회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롬모만의 유니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요. 그의 삶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겼겠죠. 하지만 그 빈 공간에서 넥스트와 픽사가 태어났습니다. 쫓겨나지 않았다면요. 그는 애플의 혁신을 위해 일하느라 픽사와 같은 당시 위험천만한 새로운 도전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빈 공간이 새로운 가능성을 불러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꽉 막힌 느낌이 드신다면요. 그건 뭔가를 더 넣어야 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빼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부자가 되려면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지 마세요. 먼저 비우십시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낡은 생각부터 말이죠. 아버지에게 드린 집 한 채.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롬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대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롬모가 부자가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 부모님을 은퇴시키고 자신의 집을 들인 것이라고요. 40년 동안 펍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던 아버지. 그 40년의 끝에 남은 건 조현병 진단서 한 장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의 등을 보며 맹세했겠죠.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40년간 가져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돌려드리겠다. 이게 이 사람을 움직인 진짜 엔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롬모가 말하는 부의 속성, 그건 결국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을 되찾아 줄 수 있는 힘. 40년 동안 쉬지 못했던 아버지에게 이제 쉬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부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롬모는 이런 말도 했어요. 돈은 시간과 가치와 에너지의 저장 장치다. 당신이 돈을 위해 8시간을 일하면 당신은 자기 시간을 남에게 넘긴 것이다. 당신이 사회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할수록 돈은 더 많이 당신에게 저장된다. 결국 돈이란 내가 세상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전달했느냐의 점수판인 셈입니다. 더 큰 문제를 풀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돈은 더 많이 흘러들어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돈이 늘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풀고 있는 문제의 크기가 작거나 내가 도우려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작은 대인은 작은 불을 끌어오고 큰 대인은 큰 불을 끌어오고 불멸의 대의는 거대한 불을 끌어온다. 롬모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적어놓은 이 문장이 저에게는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멈춰서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의 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부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돈의 규칙을 모르면 40년을 일해도 남는 건 지친 몸뿐입니다. 하지만 규칙을 알면 5년 만에도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1억 원의 빚더미 위에서 시작했던 무명 화가가 부모님에게 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론 무어가 그랬듯이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그 목숨을 어디에 쓸지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조용히 한번 돌아봐 주세요. 지금 내가 쏟고 있는 시간 중에서 정말로 나의 미래를 위한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의 소득 창출 가치는 과연 얼마인지, 그 답이 보이는 순간 여러분의 돈의 방향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규칙을 알기 전에 나와 규칙을 안 뒤에 나는 이제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